출장 돌아와 보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집이 사흘 전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고 했다. 나의 남편 정호는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내 명의로 된 25억 원짜리 청담동 아파트를 팔아치웠다. 그리고 제 부모와 그 여자까지 데리고 밴쿠버행 비행기 티켓 4장을 끊어 떠났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식구가 될 인연은 아니었나 보구나. 이만 각자 갈 길 가자.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다. 경찰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14시간 뒤 그들이 8개의 트렁크를 끌고 흥분한 채 캐나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을 때 심사관은 모니터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다.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은 분명 볼만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새벽 2시 17분 부산 호텔의 통유리창 너머로 항구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아내 한수연의 휴대폰이 감사줘서 더미 옆에서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인수 대상 기업의 매출 채권 명세가 3가지 색으로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다. 300억 원 규모의 딜이었다. 매도 측은 계열사 간 거래 속에 부실 채권을 숨겨두었고 매수 측 대표는 낮에는 회의실에서 온화하게 웃다가도 밤만 되면 계속해서 문제를 그녀에게 떠넘겼다. 벌써 블랙커피를 2잔이나 비운 수연은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채 왼편 포스트잇에 재고자산 감액, 우발 부채, 이사회 승인 일자 같은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수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뒤집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은행 알림이 가장 위에 떠 있었다.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입금 금액 24억 8천만 원. 그녀는 2초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호텔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와 서류 모서리를 가볍게 들썩였다. 수연은 휴대폰을 가까이 가져가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24억 8천만 원. 첫 반응은 당혹감이 아니라 직업적인 짜증이었다. 어떤 고객사가 거래 알림 설정을 잘못했거나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알림이 꼬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알림을 누르자 다시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화면을 한참 응시하던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인증 버튼 위에서 멈췄다. 결국 누르지 않았다. 새벽 2시였다. 내일 아침 9시면 매수 측 회의실에서 감사 결과를 다시 브리핑해야 했다. 이 황당한 알림을 처리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다시 엎어두고 빨간 펜을 들어 영수증 사본에 금액을 동그라미 쳤다. 몇 분 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다. 알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야른 모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 최정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요. 은행 알림이 좀 이상하게 왔는데 내일 아침에 좀 봐줘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정호는 요즘 들어 새 사업을 준비한다며 낮에는 밖으로 돌고 밤늦게야 귀가하곤 했다. 수연은 굳이 캐묻지 않았다. 정도회계법인에서 상무이사까지 올라오며 수많은 인수합병 감사를 맡아온 그녀였다. 누군가를 몰아세울 때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늘 상대에게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멀리 밀어두고 다시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창밖 바다 위로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배의 불빛이 수면 위로 길게 늘어졌다. 수연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직접 문짝을 고르고 대출 서류에 사인하고 매달 혼자서 원리금을 갚아온 그 청담동 아파트가 이미 사흘 전 오후 등기부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흘 뒤 수연은 트렁크를 끌고 서울로 돌아왔다. 청담동 지하주차장 입구는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그녀는 차를 카드 인식기 옆에 세우고 창문을 내려주차 카드를 갖다 댔다. 기계에서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비거주자 차량입니다. 수연은 카드가 마그네틱 손상을 입은 줄 알았다. 가방에서 보조 카드를 꺼내 다시 한번 대보았다.
똑같은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뒷차에서 경적을 울렸다. 수연은 차를 옆으로 빼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출장에서 돌아온 이의 피곤함 섞인 예의가 묻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A동 20층 한수연입니다. 주차장 진입이 안 되네요. 인식기에 비거주자라고 떠서요. 전화기 너머 관리소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한 상무님, 지금 주차장이십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5분 뒤 관리사무소의 중년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표정은 단순히 출입 차단을 해결하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수연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 옆에 섰다. 갓 부산에서 올라온 그녀의 검은색 코트에는 공항의 먼지가 묻어 있었고 차 안에서 눌린 머리카락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직원은 그녀를 한 번, 그리고 서류철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한 상무님, 저기, 혹시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수연이 되물었다. 무슨 연락 말인가요? 직원은 서류철을 펼쳤지만 선뜻 내밀지 못했다. 그 망설임이 어떤 말보다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이 집, 지난주 금요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새 주인분이 내일 집 상태 확인하러 오시기로 했고요. 시스템상 입주자 정보도 다 변경돼서 주차 카드랑 현관 출입 권한이 전부 해지된 상태입니다. 수연의 손이 트렁크 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희도 등기 변경 서류를 받고 처리한 겁니다. 한 상무님, 혹시 필요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들어 자신이 7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외벽은 여전히 깨끗했고 유리창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셀 수 없이 많은 날을 야근하고 같은 트렁크를 끌며 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카드 인식 소리, 지하 주차장의 소독약 냄새, 엘리베이터 홀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그녀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기계는 그녀가 이곳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20층 복도에는 짙은 회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호두나무 문은 그녀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당시 정호는 색이 너무 무겁다며 젊은 부부답게 밝은 색을 고르자고 했었다. 그녀는 짙은 색이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무게감 있다며 웃어넘겼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처음 집에 오던 날 문짝을 쓰다듬으며 비싼 게 좋긴 좋다며 능력 있는 며느리 둔덕을 본다고 했었다. 수연은 문 앞에 서서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눌렀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전자도어락은 더 날카로운 경고음을 뱉어냈다. 트렁크 바퀴가 문 앞에서 멈췄다. 가방에는 부산 호텔의 수화물 태그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의 낮은 인기척도, 세탁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경쾌한 멜로디도,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제멋대로 벗어놓던 슬리퍼의 흔적도 없었다. 수연은 도어락의 차가운 숫자 패드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렸다. 뒤에 서 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상무님, 관리사무소에 서류 복사본이 있습니다. 가족, 수연이 짧게 답했다. 관리사무소 안에는 종이컵 커피 냄새와 복사기 열기가 섞여 있었다. 직원은 거래 변경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모니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매수인은 어느 법인이었다. 매도인 대리인 란에는 남편 최정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첨부 서류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임장 위, 매도인 서명란에 한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연은 스캔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필체가 아주 비슷했다. 회계 굵기, 글자 사이의 간격, 심지어 숫자를 약간 좁게 쓰는 그녀의 습관까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견자의 마지막 획, 그 끝의 방향이 반대였다. 그녀는 30년 넘게 자신의 이름을 써왔다. 눈을 감고도 그 마지막 획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옆에 선 직원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수연은 종이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서류, 누가 제출했습니까? 직원이 답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등기부 변경만 확인하고요. 한 상무님, 구체적인 거래 과정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새 주인은 내일 온다고요? 네, 오전 10시라고 들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정호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역시 꺼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시누이 최은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고함 소리와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시누이의 목소리가 잔뜩 긴장해 있었다. 수연은 관리사무소 플라스틱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다. 은별 씨, 정호 씨 어디 있어요? 전화기 너머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시누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언니, 모르셨어요. 뭘 말이죠? 시누이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전화를 받은 것을 후회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랑 엄마 아빠 어제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휴대폰 테두리를 꽉 움켜쥐었다. 누구누구 말이에요? 시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가 저쪽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시누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언니,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뚝 끊겼다. 수연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두었다. 관리사무소 복사기가 갑자기 가동되며 주차 등록증 한 장을 뱉어냈다. 종이가 미끄러지는 가벼운 소리에도 직원이 움찔 놀랐다. 한 상무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어디 앉아서 쉬시겠습니까? 수연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브라우저를 켜고 정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했다. 정호의 비밀번호는 늘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부부 사이에도 감사가 필요 없는 최소한의 공간은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페이지가 느리게 로딩되었다. 마지막 게시물은 사흘 전 새벽에 올라온 것이었다. 위치는 인천국제공항. 사진 속 정호는 면세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다. 작년에 그녀가 사준 울 코트를 입고 그녀 앞에서는 수년 동안 보여준 적 없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호의 뒤로 시아버지 최태식 씨가 카트를 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밍크 코트를 입고 여권 지갑을 손에 쥔 채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정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여자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다. 게시글은 짧았다. 새로운 시작. 밴쿠버. 수연은 그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호텔에서 받은 24억 8천만 원 입금 알림, 주차장의 비거주자 경고음, 위임장의 반대 방향 획, 시어머니의 전원 차단, 그리고 시누이의 어제 떠났다는 말까지. 모든 조각이 책상 위로 하나씩 떨어져 맞춰지고 있었다. 직원도 사진을 본 모양인지 급히 시선을 돌렸다. 수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끄고 트렁크 손잡이를 잡았다. 서류 복사본 한 부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돌아온 뒤 발생한 출입 오류 기록이랑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정리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직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상무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수연은 엘리베이터 홀의 거울을 마주했다. 거울 속 여자는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눈가에는 밤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코트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단추를 다시 정갈하게 채웠다. 그날 밤 수연은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녀는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다. 프런트 직원이 며칠 묵을 거냐고 묻자 그녀는 돌아온 신분증을 챙기며 답했다. 우선 사흘여. 방은 그리 크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한강 대신 맞은편 오피스 빌딩의 불빛만 보였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어 옷을 정리하는 대신 노트북과 충전기, 그리고 작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혼전 계좌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부동산 등기 자료를 차례로 불러왔다. 청담동 아파트는 그녀가 결혼 전에 산 집이었다. 계약금은 정도회계법인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며 모은 성과급이었고 잔금 대출도 그녀 명의로 받아 결혼 후에도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다. 정호는 계약금 한 푼 보탠 적 없었고 월급으로 이자를 낸 적도 없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언제나 한수연, 단 한 명뿐이었다. 최정호는 결혼 전 중소기업 과장이었다. 결혼 2년 차에 그는 상사 눈치 보기 싫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수연은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주고 투자자 미팅에도 몇 번 동행해 주었다.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정호는 주방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나 참 쓸모없지? 그날 밤 수연은 따뜻한 국을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후로 2번, 3번의 실패가 더 있었다. 5년 동안 정호에게는 고정 수입이 없었다. 집 관리비부터 시어머니의 건강검진비, 시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 시누이 아이의 학원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까지 모두 수연의 계좌에서 나갔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수연아,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좋은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살면 어떠니?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며느리 등쳐먹는 줄 알겠다 에. 그때마다 수연은 그저 살짝 웃고 말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서 돈 계산하는 것을 싫어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이라 여겼다. 정호가 가족들 앞에서 기죽는 것이 더 싫었을 뿐이다. 심지어 정호가 요즘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 곧 잘 될 거라며 먼저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화면 속 정호의 자산란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부동산도, 주식도, 장기 예금도 없었다. 오로지 카드 명세와 단기 대출 흔적뿐이었다. 수연은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청담 아파트 불법 처분. 그녀는 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시, 항목, 증거물, 관련자, 금액, 후속 확인 사항. 그녀는 10년 넘게 감사를 해온 전문가였다. 감정은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만 사실관계는 지금 확정지어야 했다. 새벽 1시, 그녀는 과천의 공증사무소에 연락을 남겨 긴급 회신을 요청했다. 다음 날 오전, 상대 측으로부터 위임장 원본 스캔본과 당시 방문 기록을 넘겨받았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조심스러웠다. 한수연님, 당시 방문하신 분은 최정호 씨였습니다. 서류에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있었고 위임장 양식도 완벽해서 절차대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수연이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가 언제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한 달 전 화요일이네요. 수연은 달력을 확인했다. 한 달 전 화요일,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고열이 39도까지 치솟아 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입원 중이었다. 정호는 병실로 죽을 사왔고 20분도 채 안 되어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어섰다. 그녀는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가방을 정호에게 건넸다. 집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들어있으니 간병인이 짐 정리하다 잃어버리지 않게 서랍에 잘 넣어두라고 부탁했었다. 기억이 선명했다. 정호는 가방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이런 중요한 걸 아무데나 두면 어떡해. 그녀는 감사하는 사람이 서류 간수 못한다는 소리 듣겠다며 힘없이 웃어주기까지 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이 말을 이었다. 그날 최 선생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분도 함께 오셔서 본인이 어머니라고 하시더군요. 수연의 시선이 화면 속 위임장의 서명란에 멈췄다. 직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췄다. 그분이 옆에서 계속 재촉하셨어요. 빨리 좀 해줘요. 우리 며느리도 다 동의한 거니까. 애가 워낙 바빠서 아들 보낸 거라니까 하고요. 최 선생님도 부인이 출장 중이라 전화 연결이 어렵다고 하셨고요. 수연은 그 말을 그대로 표에 기록했다. 시어머니가 공범이었다. 자판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끝이 평소보다 조금 더디게 움직였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었다. 한자 한자 정확하게 박아 넣기 위함이었다. 그날 방문 기록이랑 CCTV 보존 신청해 주세요.
수연이 말했다. 공식 절차를 통해 요청하겠습니다. 상대는 즉시 알겠다고 답했다. 통화를 마치고 수연은 화장실로 가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다. 그녀는 수건으로 입가를 닦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조사를 이어갔다. 자금의 흐름을 쫓는 데는 인맥이 필요했다. 정도회계법인은 국내 3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다. 오랫동안 M&A 감사를 맡아온 수연에게 합법적인 선에서 정보를 확인할 루트는 차고 넘쳤다. 그녀는 사적인 부탁 대신 자신이 가진 권한 내의 재무 기록과 이미 발생한 거래 통지, 그리고 관련 기관의 공식 회신을 통해 돈의 경로를 퍼즐 맞추듯 조립했다. 24억 8천만 원이 최정호의 계좌로 입금된 당일, 돈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 계좌로 분산 송금되었다. 수취은행은 캐나다에 있었다. 뒤이어 이민 신청 관련 비용 지출 내역들이 확인되었다.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방향은 확실했다. 캐나다, 밴쿠버, 새로운 시작. 최정호는 욱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한 달,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다. 수연은 정호의 신용카드 가족 공유 결제 내역을 불러왔다. 결혼 초, 정호는 가계부 쓰기 귀찮다며 카드 내역 확인 권한을 그녀에게 넘겼었다. 그는 아마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거의 고정적으로 산부인과 결제 내역이 있었다. 장소는 경기도 용인 인근이었다. 유아용품 쇼핑몰 결제 기록도 있었는데 배송지는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였다. 수연은 그 주소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시댁도, 시누이 집도, 정호 친구의 사무실도 아니었다. 사진 속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떠올랐다. 정호의 팔짱을 끼고 부른 배를 소중히 감싸 안던 모습. 수연은 사진을 확대했다. 여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얇은 반지, 결혼 반지가 아닌 커플링이었다. 정호의 전 직장에 오모 씨라는 인턴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 애는 잎사귀 좋아서 어른들 보면 금방 일어나 인사하는데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다며 은근히 비교했었다. 돈 좀 번다고 일만 아는 누구와는 다르다면서. 당시 수연은 식탁에 밑반찬을 놓느라 대꾸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온 가족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자식 못 낳는 여자가 빈 화분이랑 뭐가 다르니? 베란다에 아무리 비싼 걸 들여놔도 꽃이 안 피는데 말이야. 그날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년 전 수연이 자궁임신 수술을 받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염주를 돌리며 앉아있다가 들어서는 그녀에게 딱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정말 안 되는 거니? 정호는 급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며 말렸지만 그 말은 너무 가벼워서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다. 그 후 시험관 시술이나 입양에 대해 의논할 때마다 정호는 좀 더 기다려보자며 말을 돌렸다. 수연은 그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4시, 호텔방에는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수연은 모든 증거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부동산 등기부, 위임장 스캔본, 인감증명 발급 시점, 공증사무소 통화 요약, 은행 입금 통지, 해외 송금 내역, 이민비용 지출 단서, 카드 내역의 산부인과 결제 기록, 그리고 공항에서 찍힌 소셜미디어 사진까지. 그녀는 폴더를 암호화된 하드디스크에 백업하고 자신의 업무용 메일로도 전송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잠은 오지 않았다.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빛은 아주 얇았고 호텔 침대 끝자락의 회색 카페트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식구가 될 인연은 아니었나 보구나. 이만 각자 갈 길 가자. 수연은 그 문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2번 읽었다. 처음 우리 식구가 될 인연은 아니었다는 대목을 읽었을 때 그녀는 결혼 첫해 추석을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그녀를 깨워 제사 음식을 시켰다. 정호는 손님방에서 8시까지 잤고 기어 나와서는 그저 어머니가 나이 드셨으니 좀 도와드리라는 말뿐이었다. 전을 부치느라 손목이 시큰거려도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 그래도 돈은 좀 벌어오니 다행이지라고 면박을 줬다. 두 번째로 고생 많았다는 말을 읽었을 때 그녀는 정호의 사업이 망해 술에 취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날을 떠올렸다. 신발을 벗겨주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정호는 수연아, 나 믿어주는 건 너밖에 없어 라고 속삭였다. 그땐 정말 그 말을 믿었었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그녀는 문자를 꾹 눌러 캡처했다. 그러고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기뻐서도 미쳐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수증의 허점을 마침내 찾아냈을 때 같은 실소였다. 오전 8시 정각, 수연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남자의 목소리는 막 사무실에 도착한 듯 맑았다. 수연 누나. 동기인 박재원. 정도회계법인에서 수많은 M&A 프로젝트를 함께 밤새워 진행했던 동료이자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사관으로 근무 중인 후배였다.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서로 안다. 업무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면 의미 없는 안부는 생략한다는 것을. 수연은 호텔 창가에 섰다. 커튼은 여전히 닫힌 상태였다. 재원아, 24억 8천만 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건이 있어서 제보하려고. 자금 원천은 위조 사문서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대금이고 현재 캐나다 투자이민 자금 증빙용으로 쓰이고 있어. 전화기 넘어가 3초간 정막에 휩싸였다. 박재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누나 개인 일이야? 응.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거지? 수연은 호텔 문이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응, 안전해. 거래 내역, 위조 서류 증거, 송금 시간, 그리고 캐나다 계좌 단서들 내 암호화 메일로 다 보내줘. 범죄 수익의 해외 은닉으로 판단되면 국제 반부패 협조 요청 넣어서 캐나다 측에 계좌 동결 요청할 수 있어. 수연이 물었다. 자금이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면 입국 중인 신청인은 어떻게 돼? 재원이 잠시 멈췄다 답했다. 보통은 입국 거부지. 사안이 중하면 공항에서 바로 추방이야. 수연은 커튼 아래로 새어나오는 빗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들 비행기가 어제 밤 11시에 인천에서 떴어. 목적지는 밴쿠버. 4명이야.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야. 누나, 내 말 잘 들어. 상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 자극하지도 말고 수습할 기회도 주지 마. 자료 보내면 나머지는 절차대로 진행할게. 알아. 그리고 형사 부분도 바로 고소장 접수해.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 횡령까지. 액수가 커서 검찰에서 바로 움직일 거야. 이미 출국했어도 여권 무효화나 재입국 시 바로 검거되도록 조치할 수 있어. 그렇게 할게. 재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누나, 지금 혼자야? 응. 뭐라도 좀 먹어? 목소리가 밤샌 사람 같아.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어제 먹다 남은 생수병을 내려다보았다.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가느다랗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료 보내고 나서 먹을게.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1분도 허비하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 수연은 정리한 모든 자료를 전송했다. 10시 20분, 그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단순 제보가 아닌 피해자 본인으로서의 공식 고소였다. 접수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겨보더니 사무적인 표정이 점차 심각하게 변했다. 금액이 24억 8천만 원 맞습니까? 네. 수연은 원본 입금 알림과 등기 서류를 밀어넣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손실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피고 소인이 배우자입니까? 현재까지는 법적인 배우자입니다. 직원은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사적인 질문은 더 하지 않았다. 검찰청 밖 계단으로 나오자 햇살이 이미 눈부시게 밝았다. 수연은 계단 옆에 서서 메일 수신 확인과 관련 기관의 알림을 체크했다. 재원에게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내부적으로 의심 거래 보고 수리됐어. 캐나다 대응기관이랑 연락 중이야. 수연은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냈다. 재원이 다시 답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누나가 보낸 자료가 웬만한 감사 보고서보다 완벽하더라. 수연은 웃지 않았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택시를 잡았다. 오전 11시, 그녀는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았다.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드릴지 묻자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어깨를 넘는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끝이 조금 상해 있었다. 쇄골 길이까지 잘라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관리하기 편하게요. 디자이너가 조금 놀란 듯 되물었다. 꽤 많이 자르시는 건데 괜찮으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위질이 시작되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가운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거울 옆에 둔 휴대폰이 가끔 밝아졌지만 정우로부터 온 연락은 없었다. 시어머니의 새로운 문자도 없었다. 그들은 아마 그녀가 아직 청담동 집 앞에서 울고 있거나 자기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하며 매달리고 있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정호는 몰랐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건 우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엉망이 된 장부를 한 줄 한 줄 확실하게 정산하는 데 전문가였다. 밴쿠버 국제공항,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15분. 남편 최정호는 2개의 카트를 밀며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8개의 커다란 트렁크가 카트 위에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알록달록한 수화물 태그가 흔들렸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새로 산 밍크 코트를 걸치고 밝은색 머플러를 두른 채 브릿지를 빠져나오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켰다. 역시 공기가 다르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내가 진작 나오자고 했잖아. 한국에 있어봐야 뭐해? 맨날 그 독종 같은 년 눈치나 보고. 시아버지 최태식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공항 표지판을 두리번거렸다. 영어를 전혀 못하면서도 고집은 여전했다. 일단 입국 심사부터 받아.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젊은 여자 오수빈은 정호의 팔짱을 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받치고 있었다. 사진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지만 장거리 비행의 피로 속에서도 흥분은 감추지 못했다. 정호 오빠, 정말 변호사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까? 수빈이 낮게 물었다. 정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서류 다 준비됐고 잔금도 다 입금됐어. 오늘만 지나면 한국에서 있었던 지긋지긋한 일들 다 잊어도 돼.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거들었다. 지긋지긋하다마다. 그년이 복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만 잘 벌면 뭐해? 자식 하나 못 낳는 여자가. 수빈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애가 우리 최씨 집안 기둥이야. 오수빈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정호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앞쪽의 입국 심사대를 바라보며 손바닥에 밴 땀을 닦아냈다. 솔직히 그도 긴장되긴 했다. 위임장을 위조할 때도 손이 떨렸다. 수연의 인감도장을 서랍에서 꺼낼 때의 그 서늘한 감촉이 아직도 기억났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서두르라고 재촉했고 수연은 바빠서 절대 모를 거라고 했다. 부동산 중개인도 서류만 맞으면 거래는 순식간이라고 부추겼다. 그는 원래 밴쿠버에 도착하고 나서 수연에게 연락할 생각이었다. 아니면 차라리 어머니가 대신 연락하게 하거나 수연은 워낙 자존심이 센 이 일이 이미 벌어진 뒤에는 신고하고 난리를 쳐봤자 별 수 없을 거라 믿었다. 부부 사이의 돈 문제, 집안일, 한국 법대로 하면 결론 나는데 몇 년은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영주권 받고 돈은 투자금으로 세탁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다. 그는 오수빈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가정을 선택한 것뿐이라고. 줄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들의 차례가 오자 정호는 4명의 여권과 이민 서류를 심사관에게 건넸다. 얼굴에는 미리 준비한 공손한 미소를 띄웠다. 창구 안의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 스캔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정호의 여권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의 시선이 모니터에서 멈췄다. 정호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심사관은 여권을 한 번 더 스캔하더니 옆에 있는 전화를 들어 몇 마디를 나눴다. 정호는 전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만은 확실히 들었다.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왜 그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정호가 한국말로 낮게 윽박질렀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심사관이 전화를 내려놓고 네 사람을 훑어보았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다. 심사관은 조금 딱딱하지만 분명한 한국말로 말했다. 최정호 씨, 그리고 일행분들. 저희와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요? 우리 서류 다 맞는데. 직원은 대답 없이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했다. 옆에서 보안 요원 한 명이 슬쩍 다가왔다. 정호는 여권 가방을 꽉 쥔 채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확인 절차겠지? 캐나다 입국이 워낙 까다롭잖아.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몇 개의 의자, 그리고 구석에 카메라가 있었다. 들어가기 전 모든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일시 압수당했다.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태도야? 우린 투자 이민자지 밀항자가 아니라고. 정호야, 빨리 변호사한테 전화해. 정호는 굳게 닫힌 문만 바라봤다. 휴대폰 뺏겼잖아요. 좀 기다리면 연락하게 해줄 거예요. 오수빈은 안색이 파랗게 질려 의자 끝에 간신히 걸터앉았다. 정호 오빠, 서류가 어디 잘못된 걸까? 그럴 리 없어. 정호가 빠르게 답했다. 변호사가 다 준비해준 거야? 30분 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캐나다 국경관리국 관리자가 들어왔고 그 옆에 한국어 통역사가 배석했다. 관리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인사 따위는 없었다. 통역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정호 씨, 귀하가 투자이민 신청에 사용한 자금은 한국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세탁 혐의가 있는 의심 자금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캐나다 금융정보분석센터는 긴급 동결 통지를 발령했으며 귀하의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관련 계좌는 현재 동결되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동결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소리쳤다. 동결. 뭐가 동결이야? 그건 내 아들 돈이라고. 통역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다. 해당 자금이 사문서 위조 등 범죄 수익으로 의심됨에 따라 귀하의 이민 신청은 자금 출처 부정 적격으로 즉시 무효화되었습니다. 귀하와 일행은 입국 거부 대상이며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입니다. 오수빈은 배를 움켜쥐고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이봐요. 뭔가 잘못 알았나 본데 우린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요. 보안 요원이 즉시 다가와 시아버지를 다시 의자에 앉혔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건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아들 돈이야. 우리 집안 돈인데 왜 니들이 동결을 해? 정우는 서류철 틈새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종이 맨 위에 적힌 한국어 메모. 제보자 한수연. 그의 목을 타고 마른 침이 넘어갔다. 그제야 정우는 깨달았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서울 어디선가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장부의 반대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여권을 창구에 들이밀 때를,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할 때를, 그 24억 원이 그들의 유일한 티켓이 되었을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티켓을 찢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통역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경고했다. 부인,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송환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안 돌아가. 시어머니가 책상을 쳤다. 우리 집도 다 팔았어. 한국에 돌아가면 살 집도 없단 말이야. 그 말에 방 안이 일순간 고요해졌다. 정호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말대로 이제 집이 없었다. 수연의 집은 더 이상 수연의 것이 아니었고
그 돈은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캐나다에는 들어갈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검찰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수빈이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배가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정호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관리자가 먼저 배를 눌러 의료진을 호출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밍크코트 깃을 부여잡고 안절부절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다르다며 으스대던 그녀는 이제 창문 하나 없는 방에 갇혀 휴대폰조차 만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11시간 뒤 인천행 비행기 안의 4사람은 맨 뒷줄 구석자리에 나란히 배치되었다. 시어머니는 오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캐나다 놈들이 무식하다고 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수연이 독사 같은 년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다 정호에게 이를 왜 그따위로 처리했냐며 타박했다. 승무원이 몇 번이나 다가와 주의를 준 뒤에야 그녀는 꺽꺽거리는 흐느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계집애 하나한테 당해서 이 꼴을 만들어. 시어머니가 정호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정호야, 어떻게든 말해봐. 한국 가면 수연이가 팔라고 동의했다고 해. 부부 사이에 무슨 위존이 뭐니가 어디 있어? 걔 평소에 돈도 넙죽넙죽 잘 냈잖아.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우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정호는 창가에 기댄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 창밖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바다도 구름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창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자신의 얼굴만 비쳤다. 수연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은행 알림을 받던 그 밤이었을까? 아니면 집 문 앞에서였을까? 그녀는 왜 전화해서 욕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여자가 누구냐고 울부짖으며 따지지 않았을까? 왜 돌아오라고 빌지 않았을까? 그는 아주 오래전 수연이 청담동 집을 처음 보여주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 집은 공사 중이라 거실에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 끝자락이 보였다. 수연은 베란다에 서서 이제 아무리 늦게 야근해도 돌아올 곳이 생겨서 좋다고 말했었다. 그때 그는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연은 그 말을 정정해 주었다. 내 명의지만 당신이 같이 사니까 우리 집인 거지. 그땐 그 말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는 남자 체면에 여자 명의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부추겼다. 오수빈이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집이 원래 자신의 몫이어야 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가볍게 흔들렸다. 오수빈은 배를 감싸쥐었고 승무원이 옆에서 상태를 살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좌석 등받이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치 그 회색 플라스틱 판에 답이라도 적혀 있는 것처럼. 정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세 글자가 맴돌았다. 제보자 한수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게이트 입구에는 사복경찰 2명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공항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호는 그들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카트를 밀며 앞으로 나갔다. 비켜요. 빨리 나가서 변호사부터 만나야 하니까 길 막지 말라고. 사복 경찰 2명이 다가왔다.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서류를 꺼내 들었다. 최정호 씨입니까? 귀하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정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변호사 먼저 부르면 안 됩니까? 이송 후에 절차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일단 같이 가시죠. 철컥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부부 사이에 집 좀 판 게 무슨 사기야. 다른 경찰이 시어머니를 가로막았다. 아주머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물러나세요. 시어머니는 힘에 밀려 바닥에 미끄러졌다.
밍크코트 소매가 공항 바닥을 훑으며 먼지가 길게 묻었다. 그녀는 그 먼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수연의 돈으로 산 그 비싼 코트도 이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울음소리가 더 날카롭게 변했다. 오수빈은 옆에 서서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배를 붙잡고 다가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손을 떨며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애썼다. 정호는 끌려가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입국장 통로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트렁크를 끄는 사람, 한영 피켓을 든 사람. 하지만 수연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실망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수연이 여기 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욕이라도 퍼부었다면 차라리 과거의 정에라도 매달려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연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와야 할 자리에 법을 대신 보냈다. 그것이 정호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잔인한 단절이었다. 석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을바람이 법원 계단을 타고 불어왔다. 은행잎들이 보도블록 틈새로 굴러다녔다. 수연은 검은색 슈트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그녀는 원고 측 좌석에 앉아 야른 서류 가방 하나를 앞에 두었다.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미 모든 증거는 검찰에 넘겼고 보충 서류도 제출이 끝났다. 오늘은 그저 선고를 들으러 온 자리였다. 정호가 법정으로 들어올 때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양복은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수연을 보자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수연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밍크코트 대신 짙은 색의 낡은 외투를 입은 차림이었다. 그녀는 지난 석 달 동안 수연을 수없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정도회계법인 로비에서였다. 시어머니는 수연의 손목을 붙잡고 정호가 한순간 눈이 멀어 그랬다며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압이 없는 자식을 만들 순 없지 않냐고 사정했다. 수연은 차갑게 손목을 뿌리치고 보안 요원을 불렀다. 두 번째는 호텔 프런트까지 찾아와 수연의 방번호를 알아내려 했다. 직원이 알려주지 않자 로비에서 밤새 기다리기도 했다. 수연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하며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다. 세 번째는 신우이를 통해 말을 전해왔다. 수연이 고소만 취하해주면 앞으로 최 씨 집안 식구들 다시는 얼굴 안 비치겠다고. 신우이는 전화기 너머로 엄마 등살에 못 이겨 전화했다며 울먹였다. 수연은 그저 한마디만 남겼다. 은별 씨, 안 전해도 돼요. 그 뒤로 신우이로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모든 죄명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금액이 크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최정호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24억 8천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이 내려졌다. 판사의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직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찢었다. 제발 살려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너한테 딸이라고 부를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봐줘. 그 집 한 돈, 넌 또 벌 수 있잖니. 우리 정호 감옥 나오면 어떡하라고. 우리 노인네들은 어디서 살라고 이러니. 법정 경위들이 즉시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수연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하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자식 못 낳아도 우리가 너 안 쫓아냈잖니.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정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제야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저 얼굴은 한때 식탁 상석에 앉아 국이 식었다느니 반찬 그릇이 이게 뭐냐느니 참견하던 얼굴이었다. 신우이 급한 돈이라며 수연의 돈을 가져가던 그 얼굴이었다. 수술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이제 정말 안 되는 거니? 라고 묻고 가짜 위임장을 들고 공증사무소에서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던 그 얼굴이었다. 이제 그 얼굴이 그녀를 향해 딸지라고 부르짖고 있었다. 수연은 일어서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어머니, 그녀가 입을 뗐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통곡이 멈칫했다. 수연은 평온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가 그렇게 불러드리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디서 사실지는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감옥 나와서 어떻게 살지도 아들에게 물어보시고요. 우리 식구가 될 인연이 아니라고 하신 날, 저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수연은 시선을 판사석으로 돌렸고 다시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경위들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피고인석의 정호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수연은 법원 문을 나섰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도회계법인 대표의 전화였다. 수연아, 부산 건 말이야. 클라이언트가 꼭 한상무가 계속 맡아줬으면 하네. 대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힘든 시기인 거 알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내려갈 수 있겠나? 쉬고 싶으면 다른 사람 붙여줄게. 수연은 계단 위에 서서 구두 끝으로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보았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충분합니다. 갈게요. 대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고맙네. 자료는 팀원들 시켜서 정리해둘게.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이번 일 처리하는 거 보고 다들 뭐랄까 감탄했네. 몸조리 잘하고. 네, 대표님.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는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법원 근처 식당가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택시를 잡았다.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수연이 답했다. 청담동요. 택시가 한강을 건널 때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졌다. 그녀는 창밖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오후에 있을 부동산 잔금과 명도 확인 일정을 체크했다. 캐나다에서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절차가 더 필요했다. 정호 명의로는 집행할 재산이 거의 없었고 시부모 명의의 경기도 집도 경매 절차가 끝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의 저축과 일부 회수된 자금, 그리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같은 아파트의 더 높은 층을 새로 매입했다. 원래 살던 그 집은 아니었다. 법인 명의로 넘어갔던 기존 집은 조사를 거쳐 보상 절차가 따로 진행 중이었다. 중개인은 굳이 같은 아파트, 같은 호수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생각이 달랐다. 그 호두나무 문은 그녀가 고른 것이었지만 그 문 뒤의 삶은 이미 다른 이들에 의해 더럽혀졌다. 새로 산 집은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오후 3시, 수연은 새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중개인이 마지막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한상무님, 여기 등기권리증 확인서입니다. 대출 실행이랑 설정도 다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수연은 서류를 받아 들었다. 소유자란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수연. 그녀는 그 이름을 몇 초간 바라보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중개인이 물었다. 비밀번호, 지금 설정하시겠어요? 네, 지금 하죠. 도어락 화면이 켜졌다. 수연은 6자리 숫자를 누르고 잠시 멈췄다가 확인 버튼을 눌렀다. 도어락이 부드러운 알림음을 내며 반응했다.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아직 가구가 없었다. 바닥은 깨끗했고 창밖 시야는 전보다 훨씬 트여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와 빈 거실 바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섰다. 바닥이 기분 좋게 서늘했다. 중개인은 현관문에 서서 들어오지 않았다. 한상무님, 이삿짐은 내일 오전이죠? 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수연은 가방을 현관 선반에 두고 등기권리 확인서를 꺼냈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햇살이 닿는 바닥 위에 종이를 내려놓고 구겨진 귀퉁이를 손으로 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다음 주 월요일 부산행 비행기 티켓이 발권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이었다. 수연은 알림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엎어두었다. 누구에게도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고
텅 빈 집을 오래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 설정 화면을 열었다. 임시 방문자용 비밀번호 칸을 모두 삭제했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도어락이 짧게 소리를 냈다. 이제 이 집에는 문을 빨리 열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바닥에 따스한 햇살 속에 놓인 등기권리 확인서. 그 위에는 한수연이라는 세 글자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엔드.